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3개월 전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손주들까지 다 모였죠. 민수가 제 아들이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결혼하고 집 장만할 때도 도와주시고 애들 키우느라 힘드실 때도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승진도 했으니까 2분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봉투를 여니까 비행기 표였어요. 태국 푸켓 왕복 7박 8일 5성급 리조트 숙박권까지.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무슨 해외여행까지. 그냥 국내 온천이라도 다녀오면 되는 건데. 근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평생 남 가르치시고 우리 챙기시느라 정작 어머님은 한 번도 제대로 쉬신 적 없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다녀오세요. 가이드도 따로 붙여드렸어요. 그 말에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사업 망하고 20년 넘게 재교사 월급으로 살림 꾸려온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어. 당신 덕분이야. 출국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아들이 직접 운전해서 공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손주들이 편지를 쥐어주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선물 많이 사오세요. 공항 입구에서 며느리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여권이었는데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명절 때 찍은 사진. 손주들이 저희 품에 안겨서 웃고 있는 그 사진. 어머님, 여행 가실 때 이거 보시면서 힘내세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격했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이었구나. 아들 복도 많지. 그런 생각을 했죠. 비행기는 편했어요. 5시간쯤 걸렸나? 푸켓 공항에 내렸을 때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아들이 말하길 공항에서 가이드가 픽업 나온다고 했어요. 이름표 들고 있을 거라고 우리 이름 적힌 종이 들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가이드가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나? 남편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교통이 막혔나 봐. 그때였어요. 한국말 하는 남자 2명이 다가오더라고요. 정장 입고 말쑥하게 박순희님, 박재호님 맞으시죠? 저희가 가이드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안심이 됐죠. 그래, 왔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름표도 안 들고 있었는데. 차를 탔어요. 검은색 승합차. 에어컨도 잘 나오고 깨끗했어요. 한 30분쯤 갔을까요? 차가 슬슬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에 건물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고. 저기요, 호텔이 이쪽인가요? 네, 조용한 곳에 있어요. 금방 도착합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길이 점점 좁아지고 포장도 안 된 비포장 도로로 들어서더라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가 멈췄어요. 한적한 곳이었어요. 주변에 폐건물 같은 게 보였고요. 남자들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내려요. 빨리.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대답 대신 그 남자가 제 가방을 낚아챘어요. 남편 가방도요. 여권, 지갑, 휴대폰 다 빼앗겼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남자들은 웃더라고요. 비웃듯이. 늙은이들, 여기서 알아서 잘 살아봐요. 아, 참. 아드님이 안부 전하래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대요. 그리고 차가 떠났어요.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남겨졌어요. 낯선 나라. 돈도 없고 여권도 없고 휴대폰도 없이 제 손에는 찢어진 가족 사진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구나. 누군가 우리를 버린 거구나.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엄마, 아빠를 이국 땅에 버리고 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여보, 일단 움직여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로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단 사람 있는 데로 가자. 길 따라 걸으면 마을 나올 거야. 그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더라고요. 68살 노인이 66살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만으로 걷는 게 느껴졌어요. 1시간을 걸었을까요? 겨우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가게들이 몇 개 있고 현지인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저희가 지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 사람들 저희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귀찮다는 듯이, 아니 좀 더 심하게 거지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손사래를 치면서 가버렸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한국 대사관이 어디냐고, 경찰서가 어디냐고.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영어도 안 통하고 태국어는 당연히 모르고. 해가 완전히 졌어요. 우리 오늘 밤 어디서 자? 남편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 봤어요. 물이라도 한 병 달라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주인이 손사래를 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무릎이 꺾였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나 못 걷겠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66년을 살면서요. 누구한테 구걸해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했고 제 월급으로 가족 먹여 살렸고 아들 대학 보냈고 떳떳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날 밤 저는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먹을 게 있나 해서요. 남편이 말렸어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배가 고팠던 것보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쓰레기통에서 먹다 남은 빵을 찾았어요. 곰팡이가 조금 핀. 저는 그걸 닦아서 남편한테 건넸어요. 여보, 이거라도 먹어야 해. 힘내야 하니까. 남편이 울더라고요. 60 넘은 남자가 쓰레기통에서 나온 빵 들고 서서 울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근데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모기가 엄청 많았어요. 물린 데가 가렵고 온몸이 쑤시고. 근데 잠은 안 왔어요.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드님이 안부 전하래요. 그 남자가 한 말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설마 정말 민수가 우리 아들이?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사기꾼들이 그냥 한 말이야. 근데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5년 전 민수가 사업 투자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던 거. 저희 퇴직금 3억이랑 집을 담보로 2억을 빌려줬죠. 그게 다 날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민수 얼굴이 엄마 5년만 더 참아줘. 내가 다 갚을게. 그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절박했어요. 절박함을 넘어서 뭔가 위험한 느낌?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길거리를 걷는데 한국 신문이 버려진 게 보였어요. 관광객이 두고 간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걸 주웠어요. 여보, 신문이야. 한국 신문. 신문을 펼쳤는데 사회면에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해외 효도여행 보험금 사기 급증, 노인 실종 사건 배후에 가족 연루 의혹. 제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노인 실종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당수가 가족이 연루된 보험금 사기로 드러났다. 수법은 이렇다. 효도여행이라는 명목으로 노인을 해외로 보낸 뒤 현지 브로커를 통해 여권과 소지품을 빼앗아 버린다. 노인이 실종되거나 사망하면 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이건 우리 얘기잖아.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비슷한 사건이야. 근데 기사 밑에 사진이 있었어요. 작년에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노부부 사진. 그분들도 아들이 보낸 효도여행이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여보, 우리도 죽는 거야? 남편이 저를 꼭 안았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어요. 아니야. 안 죽어. 우리 꼭 살아서 돌아간다. 그리고 진실을 밝힌다. 우리 아들이 정말 이런 짓을 한 건지. 그날부터 저희는 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남편은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었어요. 68살 노인이요. 저는 한인 식당 앞에서 청소를 도와줬어요. 주인이 얼마 안 되는 돈을 줬어요. 그 돈으로 하루치 물과 빵을 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저희는 거지가 됐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았던 교사와 사업가가 이국 땅에서 구걸하며 사는 거지가 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한인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쓰러졌어요. 탈수 증상이었나 봐요.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요. 정신을 잃기 직전에 들렸어요. 한국말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제 손을 잡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희를 구해주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오랜만에 보는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있고 깨끗한 벽지가 있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부드러운 이불이 덮여 있고 꿈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한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기가 어디예요? 제 식당 뒤편 방이에요. 어머니 쓰러지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분도 여기 계세요. 남편이 옆방에서 뛰어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다. 정말. 그분이 물과 죽을 가져다 줬어요. 따뜻한 죽이었어요. 한 달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흘렸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죽을 다 먹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보낸 효도 여행이었나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분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요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해요. 여기서 식당 운영한 지 20년 됐어요. 정숙 씨가 차를 한 잔 따라주면서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이었어요. 제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 아드님이 효도 여행 보내준다고 했대요. 그분들도 처음엔 좋아하셨죠. 근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끊겼어요. 한 달 뒤에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브로커랑 짜고 부모님을 버린 거였어요. 보험금 받으려고요. 그때부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게.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국 노인분들 보면 신경 쓰게 돼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런 건가요? 우리를 죽이려고 보낸 건가요? 정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2년 전쯤이었나?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이도 있으시니까 보험 좀 들어놓자고. 해외여행 보험도 같이 들어놓으면 좋다고. 그때는 효자인 줄 알았죠. 들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숙 씨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 드릴게요. 거기서 도와주실 거예요. 일단 어머니는 좀 쉬세요. 여기서 지내셔도 돼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여기 남자. 한국 안 가. 네. 생각해봐. 우리가 돌아가면 뭐가 남아있어? 집도 없어. 아들은 우릴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 차라리 여기서 정숙 씨 도와드리면서 살자. 그게 나아.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편지 쥐어주던 그 아이들. 여권 속, 가족 사진 속, 그 웃는 얼굴들. 안 돼요. 네. 우린 돌아가야 해요. 여보, 정신 차려. 돌아가면, 우리가 여기서 숨어 살면 민수는 보험금 받아요. 우리 죽은 걸로 만들고 떵떵거리며 살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면 민수는 끝이에요. 보험 사기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지. 여보, 저는 여권 속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구겨지고 찢어진 그 사진을요. 우리 손주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아빠가 감옥 가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는 것도 몰라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남편이 울었어요. 당신, 아직도 엄마야. 그 자식이 우릴 버렸는데도 엄마니까요. 끝까지 엄마인 거예요. 일주일 뒤 정숙 씨가 영사관 직원을 데려왔어요. 40대 남자분이었어요. 강민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선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최근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강 영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확인 좀 해보시겠습니까? 어머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몇 개 있는데요. 해외여행 보험 사망 보장이 15억입니다.
15억? 숨이 막혔어요. 15억. 우리 목숨값이 15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드님이 출국 직후에 실종 신고를 하셨다가 사흘 뒤에 취소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시신을 찾아야 보험금을 받으니까. 너무 빨리 신고하면 수상하다고 생각했겠죠.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 영사가 저를 보더라고요. 어머님 귀국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돌아갈 거예요. 우리 아들 얼굴 보고 물어볼 게 있어요. 그날 밤 정숙 씨가 식당 일을 시켜줬어요. 설거지랑 청소요. 돈을 벌어서 조금씩 모았어요. 귀국 준비 비용으로요. 한 달을 더 일했어요. 66살 여자가 하루 12시간씩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어. 아직 죽지 않았어. 그리고 돌아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힘이 났어요. 귀국 날짜를 정했어요. 한 달 뒤요. 강 영사가 여권을 재발급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각오하세요. 한국 돌아가시면 쉽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그냥 여기 남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해요. 우린 끝까지 가야 해요. 귀국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 영사가 임시로 빌려준 폰이었죠. 누가 이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 걸까요? 번호를 보니까 한국 번호였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한참 숨소리만 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혜예요. 며느리였어요. 최지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왜, 어떻게 이 번호를 알고? 지혜야, 너 어떻게 해? 영사관에 문의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다고 들었어요.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지혜야, 무슨 일이야? 민수는 알아? 엄마가 살아있다는 거?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정말이었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우릴 버린 거구나.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막았어요. 진짜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빠가 너무 절박했어요. 5년 전 사업 실패하고 빚이 20억이에요. 사채까지 손댔어요. 독촉이 매일같이 와요. 20억. 어머님 퇴직금이랑 집 담보로 5억 갚았지만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오빠가 미쳐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 브로커요. 해외에서 노인을 실종시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꼬드긴 거예요. 처음엔 오빠도 거부했어요. 근데 사채업자들이 애들 학교까지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오빠가 달라졌어요.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우릴 죽이려고 한 거야? 지혜가 흐느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차라리 파산하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근데 오빠는 어머님, 아버님이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이렇게라도 해서 빚을 갚고 애들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어도 된다는 거야? 손주들 미래 위해서? 어머님, 죄송해요. 지혜야, 넌 왜 전화했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살아계시다면 돌아오지 마세요. 뭐? 오빠가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면 더 위험해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어머님이 한국 오시면 오빠는 감옥 가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아빠가 살인 미수범이 된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혜야, 넌 지금 뭐라는 거야? 내 남편이 시부모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덮으라고? 어머님, 제발이요. 제발 거기서 사세요. 돈 보내드릴게요. 매달 보내드릴게요. 제발.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떨어뜨렸어요. 남편이 달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남편을 붙잡고 울었어요. 며느리였어요. 돌아오지 말래요. 민수가 위험하대요. 남편이 욕을 했어요. 평생 욕 안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욕을 했어요. 그 새끼들이 정말 정숙 씨가 뛰어왔어요. 울음소리를 듣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정숙 씨한테 전화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정숙 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돌아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돌아갈 거예요. 왜요? 위험한데요? 손주들이요. 네, 제 손주들. 그 애들은 아빠가 살인범이라는 걸 모르고 자라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아빠.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그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요? 아드님을 고발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고발,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고발 안 하면? 그럼 민수는 계속 이렇게 살아요. 보험금은 못 받아도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잘못을 할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민수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끝나고 제 교실로 찾아오던 모습. 엄마 손 잡고 집에 가던 그 작은 손. 중학생 때는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죽 끓여주더라고요. 서툴게 맛은 없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워서 다 먹었어요. 대학생 때는 첫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저한테 꽃다발 사줬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곧 돈 많이 벌게요.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며칠 뒤 강 영사가 또 왔어요. 서류를 가지고요. 어머님, 확인하셨어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뭔데요? 아드님이 3년 전부터 이 여행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 브로커와 접촉한 시점, 여행사 예약 기록 모두 추적했습니다. 3년 전부터 그때 제 생일이었어요. 민수가 케이크 사들고 왔었죠. 며느리랑 손주들이랑 다 같이. 그때 민수가 저한테 말했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엄마 효도시켜 드릴게. 그때부터 이미 계획한 거였구나. 강 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귀국하시면 고발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는 여권 속 가족 사진을 꺼내봤어요. 구겨지고 찢어진 그 사진. 손주들이 웃고 있었어요. 민수도 웃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귀국일이 다가왔어요. 정숙 씨가 공항까지 배웅해줬어요. 포옹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고마워요, 정숙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숙 씨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봉투였어요. 그동안 일하신 거 못 드린 게 미안해서요. 조금이지만 저는 그 따뜻함에 또 울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으로 가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무서워?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무서웠어요. 아들을 만나는 게, 진실과 마주하는 게, 그래도 가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3개월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제 팔을 꽉 잡아줬어요. 강 영사가 미리 연락을 해뒀대요. 경찰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근데요, 입국장 문을 열고 나가는데 민수가 서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요. 3개월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수척하고 눈빛이 흔들리고 저희를 보자마자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엄마. 민수가 비틀거렸어요. 뒤에 며느리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앞으로 나섰어요. 놀랐냐? 내 엄마 아빠가 죽지 않고 살아와서? 민수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천천히요. 민수야. 엄마. 나는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형사 2명이 다가왔어요. 박민수 씨, 보험 사기 미수와 존속유기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민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엄마, 나 정말. 형사들이 민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 순간 민수가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울부짖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엄마. 공항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수갑 찬 남자가 엄마한테 울면서 빌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만히 서서 아들을 봤어요. 울고 있는 아들을요. 수갑 찬 아들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구나. 형사들이 민수를 끌고 가려는데 손주들이 뛰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큰 손녀 지우가, 작은 손자 준호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둘 다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3개월 만에 안아보는 손주들이었어요. 지우야, 준호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가 왔어. 아이들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민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애들, 아빠 미안해. 엄마, 제발 애들은. 그 목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렸어요.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조사를 받으러요. 조사실에 앉아서 지난 3개월을 다 얘기했어요. 공항에서 버려진 거, 쓰레기통 뒤진 거, 노숙한 거, 정숙 씨 만난 거, 다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거 보시겠습니까? 아드님이 계획한 전모입니다. 서류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3년 전 브로커 접촉 기록, 2년 전 보험 가입, 1년 전 여행 계획 수립, 6개월 전 최종 확정, 그리고 채팅 기록도 있었어요. 민수와 브로커의 카카오톡, 노인 2명, 깔끔하게 처리 가능?
가능. 현지에서 사고로 처리. 보험금 15억 중 3억은 수수료. 알겠음. 진행.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리 아들이 한 대화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아래를 보니까 또 있었어요. 혹시 실패하면? 그럼 당신이 직접 해야지. 우린 책임 안 짐. 알았어. 직접? 직접 뭘 한다는 거예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만약 실종으로 처리가 안 됐다면 아드님이 직접 해를 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이 책상을 쳤어요. 이 새끼가 진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우릴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형사가 물었어요. 어머님,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알겠습니다. 일단 증거는 충분하니 구속수사 들어갑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 지혜가 아이들과 서 있었어요. 지혜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혜를 봤어요. 며느리로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지혜야, 너는 알고 있었니?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막았어야 하는데 제가 약했어요. 죄송해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화가 났어요. 너도 공범이야. 내 남편만큼이나. 어머님, 저는 정말 변명하지 마. 넌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 시부모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지혜가 무릎 꿇었어요. 길바닥에요. 어머님, 제발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오빠. 아니, 민수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아빠가 살인 미수범인 애들이 어떻게 학교 다녀요? 그 순간이었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아빠 왜 경찰 아저씨들이 데려갔어요? 저는 손녀를 봤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도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나빠요? 그 눈빛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들은 몰라요.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이 아이들한테 그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집에 갔어요. 아니, 민수네 집에요. 저희 집은 이미 팔렸으니까요. 현관문을 여는데 낯설었어요. 3개월 전엔 우리 집이었는데 이젠 남의 집 같았어요.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여권 속에 있던 그 사진이랑 똑같은 거요. 명절 때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서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여보, 남편이 놀라서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이 웃음도, 이 따뜻함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날 밤 지혜가 봉투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거 뭔데? 민수가 형사들 오기 전에 저한테 준 거예요. 어머님한테 드리래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어요. 민수가 쓴 편지.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 3년 전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무너졌어. 지우랑 준호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그 모습을 애들이 봤어, 엄마. 아빠가 한없이 무력한 모습을. 그때부터 미쳐갔어. 어떻게든 이 빚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을 만났어. 처음엔 거부했어. 진짜로. 근데 엄마, 나는 너무 약했어. 엄마 아빠는 어차피 나이가 많으시니까 조금 일찍 가시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그게 나한테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엄마, 나는 엄마가 증오스러워. 동시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감옥 가도 할 말이 없어. 그냥 미안해. 애들만은 지켜줘. 엄마의 아들이었던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어요. 이게 끝이구나. 우리 모자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고소할 거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우랑 준호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네를 타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구치소에 있었어요. 보석도 안 나왔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고소할 건지 말 건지. 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의사가 중요해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근데 어머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보험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드님이 가입한 보험이 어머님 명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아버님 명의로도 똑같이 15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계 30억입니다. 30억?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아드님 통장 내역을 보니까 지난 1년간 도박 사이트에 8억을 썼습니다. 도박? 네. 빚이 2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중 8억은 도박 빚입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박? 우리 아들이 도박을 했다고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이 벽을 쳤어요. 이 미친 새끼가 도박 빚 갚으려고 우릴 죽이려고 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업 실패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도박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날 밤 지혜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민수 면회 다녀왔어요. 그래. 어떻던? 죽고 싶대요. 어머님한테 얼굴 보일 면목이 없대요. 저는 차를 한 잔 따라줬어요. 며느리한테요. 근데 손이 떨려서 차가 쏟아졌어요. 어머님, 지혜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알고 있었지? 민수가 도박한 거?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전부터요. 처음엔 소액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졌어요. 제가 말렸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너는 뭐 했어?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부모까지 죽이려는데 저는 무서웠어요. 민수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보였는데 제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변명이야, 그게.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알면서도 막지 못한 게 제 죄예요. 근데 애들은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저도 목이 메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할머님이신가요? 지우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요즘 학교에서 계속 울어요. 친구들이 놀린대요. 아빠가 감옥 갔다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학교 끝나고 지우를 데리러 갔어요. 지우가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애들이 나한테 그래요. 내 아빠 감옥 갔다고. 할머니 죽이려고 했다고. 누가 그래? 반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했나 봐요. 지우를 꼭 안았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했어요. 집에 와서 준호도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응, 내 아빠는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경찰이 잡아갔어. 이렇게 말해야 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혼할래요. 뭐? 애들 데리고 친정 가서 살려고요. 성도 엄마 성으로 바꾸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이러다간 애들이 망가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요, 어머님. 응? 어머님이 고소 취하해 주시면 민수 형량이 줄어들어요. 보험 사기 미수만으로는 23년이면 나와요. 근데 어머님이 존속유기로 고소하시면 7년 이상이에요. 지혜가 무릎 꿇었어요. 또요. 어머님, 제발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23년이면 애들이 기억 못해요. 아빠 얼굴도 잊어버려요. 그게 더 나아요. 저는 지혜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혜야, 나도 모르겠어. 진심으로 모르겠어.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구치소 면회 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가요. 그 얼굴 보면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날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이신가요? 박민수 씨가 자해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손목을 그었는데 발견해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면회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구치소로 갔어요. 면회실에 민수가 들어왔어요. 손목에 붕대를 감고요.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아니, 일주일 전 공항에서 봤지만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민수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초점이 없고 엄마, 목소리도 달랐어요. 힘이 없었어요. 너, 왜 그랬어? 죽고 싶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죽고 싶으면 죽어. 왜 우릴 먼저 죽이려고 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30억짜리 보험을 걸어놓고 도박으로 날리고 우릴 외국에 버리고 그게 미안하다고 끝이야?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40살 남자가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나 미쳤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내가 낳은 아들이 맞나? 10개월 뱃속에서 키우고 아파하면서 낳고 밤새 우유 먹이고 아파하면 병원 데려가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 사람이 맞나?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 죽을게요. 그게 나아요. 내가 죽으면 애들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죽으면 편하다고? 내가? 응. 나 같은 인간은 죽는 게. 민수야. 엄마. 넌 죽을 자격도 없어. 민수가 멍하니 저를 봤어요. 넌 살아서 벌을 받아야 해. 죽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내가 뭘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 엄마. 그리고 지우랑 준우한테 언젠가 사과해야 해. 내가 얼마나 나쁜 아빠였는지 고백하고 용서받으려고 노력해야 해. 민수가 울부짖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저는 일어났어요. 면회 끝났어요. 가죠. 엄마,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구치소를 나오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고소할 거야? 저는 하늘을 봤어요. 비가 내리려는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수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살인자 가족 나가라. 빨간 페인트로 크게요. 지우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아이를 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건 시작일 뿐이구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고소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오늘 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민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살인 미수범 엄마. 지우는 이제 학교도 안 가려고 했어요. 준호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검찰청 앞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카메라를 들이대더라고요. 어머님,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고소 취하하실 계획이신가요?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봐주실 건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사실에서 검사가 물었어요. 박순희 씨, 최종 의사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아드님 박민수 씨에 대해 존속유기 및 살인미수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민수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민수가 있었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최후 진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민수가 저 앞에 섰어요. 수갑을 찬 채로요. 엄마, 민수 눈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2주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검사가 허락했어요. 말씀하세요.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기억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생일에 편지 쓴 거? 저는 기억났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요.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집 사줄게요. 큰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줄게요. 엄마 고생시키는 아들은 안 될게요. 그 편지를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나 그 약속 지키고 싶었어. 진짜로.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어. 승진도 빨리 했어. 다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업 투자 실패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나는 무너졌어. 변명하지 마. 남편이 소리쳤어요. 근데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한테 돈 빌릴 때 나 정말 갚을 생각이었어. 진짜야. 근데 이자가 너무 빨리 불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박을 했어? 그게 해결책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쳤던 거야. 한 방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더 잃었어. 그러다가 그 브로커를 만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요.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내가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너희 부모는 어차피 나이도 많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손주들 미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나는 넘어갔어. 아니, 넘어가고 싶었어. 스스로를 설득했어. 엄마 아빠는 66살, 68살이시니까 조금 일찍 가시는 거라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괴물이었어. 진짜 괴물이었어. 내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게 사람이야?
검사가 물었어요. 계속하세요.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공항에서 엄마 봤을 때 나 진짜 기뻤어. 엄마가 살아있어서. 동시에 두려웠어. 내가 한 짓이 드러날까봐. 구치소에서 2주 동안 나 매일 생각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깨달았어. 나는 처음부터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나 자신이 성공한 아들, 잘난 아들로 보이고 싶었던 거야. 엄마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 위해서였어. 그 욕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저를 봤어요. 엄마, 나를 고소해. 제발, 존속유기로 살인미수로 다해. 나는 벌 받아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리고 지우랑 준호한테 전해줘.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다고. 너희한테 부끄러운 아빠였다고. 그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민수가 계속 울었어요. 저는 민수를 봤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엄마, 넌 내 아들이야. 엄마, 40년 전 내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너는 이렇게 작았어. 내 품에 폭 안길 만큼. 그때 내가 다짐했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근데 내가 널 잘못 키운 거야. 성공해야 한다고, 잘 살아야 한다고, 그것만 강조했어. 실패해도 괜찮다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그런 말은 안 했어. 엄마,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나는 너를 위로하는 대신 걱정만 했어. 돈 걱정, 명예 걱정. 정작 내 마음은 안 봤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넌 도망치고 싶었던 거지. 엄마 아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엄마,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책임이 있어.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고소 의사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고소합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근데 존속유기만요. 살인미수는 증거가 불충분하니 빼주세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울부짖었어요. 엄마, 왜 그래? 나 다 벌 받아야 해. 민수야, 엄마, 넌 살아야 해. 감옥에 가더라도 3년이든 5년이든 복역하고 나와서 지우랑 준호한테 사과해야 해. 제대로 된 사과를.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해. 내 인생을. 이번엔 제대로. 엄마, 나, 넌 내 아들이야. 괴물 같은 짓을 했어도, 날 죽이려고 했어도,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근데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엄마, 난 널 용서 안 해.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넌 나한테서 엄마를 빼앗아 갔어. 그 따뜻한 단어를, 그 자격을 빼앗겼어. 그러니까 앞으로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냥 박순이라고 불러. 엄마, 안 돼. 이제 그 단어는 내게 허락되지 않아. 민수가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검사님, 조서 작성해 주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엄마로 산 사람이 엄마를 포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검찰청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어머님, 고소하셨습니까? 아드님을 용서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전 제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존속유기 혐의로요. 왜냐하면 그건 벌받아야 할 범죄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엄마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날 밤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감옥 가요? 응, 가야 해. 왜요? 잘못했으니까. 지우가 울었어요. 저도 할머니를 안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해.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그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야.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존속 유기죄로요. 항소는 포기했대요. 지혜는 이혼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지우와 준호는 엄마 성을 따라서 최지우, 최준호가 됐어요. 저희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민수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 집은 이미 팔렸으니까요. 3평짜리 고시원 방 하나가 저희 세보금자리였어요. 66살과 68살 노부부가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어요. 남편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파트 청소 일을 구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을 닦는데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교사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계단을 닦고 있다는 게. 근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계단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최소한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살고 있잖아. 누구 죽여서 받는 보험금이 아니라. 어느 날이었어요. 청소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언니. 여기서 청소하세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나도 3층 청소해요. 우리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그렇게 친구가 생겼어요. 김영자 씨, 70살이었어요. 영자 씨랑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제 사연을요. 처음엔 말하기 싫었는데 어느 날 그냥 털어놨어요. 영자 씨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언니,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따뜻함에 또 울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지우랑 준호를 만났어요. 지혜가 데려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아요? 할머니가 새로 시작하는 거야. 작은 집에서부터. 아빠는요? 아빠 언제 나와요? 3년 뒤쯤? 그때 아빠 보고 싶으면 보면 돼.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보고 싶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저는 지우를 안았어요. 지우야, 아빠를 미워해도 돼. 근데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마. 그러면 내가 힘들어. 할머니는 아빠 용서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용서 했나요? 안 했나요? 잘 모르겠어. 할머니도 석 달쯤 지났을 때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민수한테서요.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열었어요. 엄마, 아니, 박순희 씨,
지금 면회 오시는 분들 보면서 생각해요. 나는 왜 면회 오는 사람이 없을까? 아, 맞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계속 생각나요.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다. 엄마, 아니, 박순희 씨, 절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대신 건강하세요.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박민수 드림.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슬퍼서, 화나서, 안타까워서 다 섞여 있었어요. 5개월째 되던 날 정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태국에서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정숙 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소식 뉴스로 봤어요. 고소하셨다면서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요. 정숙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 가면 꼭 뵐게요. 밥 한번 사야죠. 그러세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어요. 저를 살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숙 씨, 강 영사, 영자 씨,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게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심야 편의점에서 돌아왔는데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고시원 들어온 지 6개월이야. 기념일이지. 저는 울컥했어요. 당신 편의점 알바비로 꽃을 사? 미안. 사치였나? 아니요. 고마워요.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에서 꽃을 보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언제쯤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글쎄요. 한 2년? 3년?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버텨야죠. 우린 이미 버텨왔잖아요. 태국에서도 여기서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포기 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제가 버틴 거예요. 다음 날 아파트 청소를 하는데 한 젊은 엄마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뉴스에 나온 그분 맞으세요? 아드님이.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인정할까 말까? 근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젊은 엄마가 깊게 인사했어요. 존경합니다.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존경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요. 어머니 뉴스 보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저렇게 강한 할머니처럼 살라고. 저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됐어요. 지우랑 준호는 학교에 적응했어요. 새 이름으로 새 동네에서요. 가끔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시험 잘 봤어요. 준호 잘했네. 할머니 자랑스러워. 할머니는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할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 민수한테선 가끔 편지가 왔어요.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했어요. 남편은 편의점에서 계속 일했고 저는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최소한 떳떳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고시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후회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후회요? 뭐요? 민수를 낳은 거, 그렇게 키운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진심이야? 네. 민수는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좋았던 시간도 있었고 나쁜 시간도 있었죠. 근데 그걸 후회하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정말 강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고시원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달이었지만 예뻤어요. 저는 그 달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어. 66살 고시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근데 살아있어.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여권 속 가족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가끔 꺼내봐요. 그리고 울어요. 그 속에 있던 웃음이, 따뜻함이 다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요, 다시는 그 사진 속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린 새로운 사진을 찍어야 해요. 지우, 준호, 저 남편, 넷이서요. 민수 없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3년 뒤 민수가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끝까지 엄마였어요.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죽이려는 아들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박순이에요. 살아남은 박순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창밖에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저는 계단을 닦으러 가야 해요. 66살 박순이가요. 살아있는 박순이가요.